예, 인간과 본성 15주차 공부합시다. 15주차는 그 낙태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인간과 본성, 낙태는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됨의 문제,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자료는 김은희 선생이 한국윤리학회 2019년 6월에 발행된 윤리학집 8권 1호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낙태 정당화에 관한 두 기준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약한 부분을 좀 봅시다. 태아의 인간임 논쟁은 지루하게 계속될 뿐 종결되지 않았다.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언제부터 인간인가, 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이 톰슨 여성학자인데, 제이 톰슨이 태아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논변을 펼쳐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낙태 문제가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언제부터 인간인가, 이런 그 어떤 논쟁, 그런 관점으로부터 이제 여성의 권리인가 태아의 생명권인가, 이런 시각에서 낙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김원지 선생은 이 제이 톰슨의 논변이 성공할 수 없는 어떤 그 객관적 근거를 이제 나름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김원지 선생은 인간임 여부 기준과 언제부터 인간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이 낙태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 낙태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이 이제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나는, 이 김은지 선생입니다. 나는 생물학적 개념을 사용한 뇌의 활동 기준을 인간임 여부의 기준으로서 옹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뇌사는 여러분 보통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뇌 활동이 멈추는 거. 근데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죽음이 아니죠, 아직은. 뭐 언제 죽었다고 사망 진단서가 나옵니까? 심정지, 심장이 정지했을 때 이제 그 생명이 끝난 걸로 보고 사망 진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는 사망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뇌사 상태는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죽은 건 아니죠. 근데 그러면 이제 태아가 뇌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점점 성장,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가 활동하는 그런 시점부터 인간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뭐예요? 김은지 선생은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아가 인간인 시점 이후부터는 그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그걸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논리죠. 근데 이제 요 자료는 그 2주차에 봅시다. 2주차에 보고, 내가 자료를 이제 많은 분량의 글을 다 타이핑할 수는 없어서 1차 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의 주된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일단 잘 듣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책은 구영모 선생이 엮은 엮어서 동력출판사에서 이게 2006년도인가 뭐 그 정도, 2004년도 2006년도 그렇게 나온 책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생명의료윤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 6분, 8분의 학자들의 관련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엄영란 선생의 글,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엄영란 선생,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일단 그랬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 2006년인가 8년인가. 그런데 뭔지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이 책이 2004년에 나온 책입니다. 하여튼 엄명란 선생의 그 여성과 낙태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으로부터 자유에서 성에 대한 자유로. 그러니까 엄명란 선생은 이제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김은희 선생은 이제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이제 그 논변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책의 1차 시에서 살펴볼 엄영란 선생의 이 여성과 낙태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는 그 낙태의 어떤 현실성, 이게 간호학과 교수기 때문에 더 그러긴 할 텐데, 왜 낙태를 하는가, 와 관련된 어떤 그 현실적인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요. 그 생명의료윤리 11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행위의 목적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종족 보존을 위한 출산, 이렇게 봤어요. 가부장자에서. 근데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도 성행위의 목적이 이 종족 보존을 위한 출산에서 즐거움과 친교로 변화한 지 오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목적이 무엇이든 이성 간의 성행위의 결과 임신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뭐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의 문제는 일단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성행위의 이성 간의 성행위의 결과 임신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그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임신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혼 커플의 임신은 대부분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원하지 않는 임신은 곧 뭘로? 낙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현재 이제 모자보건법, 우리 이제 이 인간과 본성을 듣는 뭐 친구들이 전부 대학생들이니까 모자보건법에 그 낙태에 이제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 그 선천적으로 어떤 그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상당할 정도로 기형아가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과학적으로 또는 이제 그 뭐 성폭행, 그 원하지 않는 그 강간을 당해서 임신했다거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낙태가 이 모자보건법에 허용이 되죠. 그 외에는 이제 모두 불법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자료만 하더라도 2004년도에 나온 자료만 하더라도 그 출산율보다 낙태 건수가 배 이상이다. 배 뭐 한 3배 정도 가까이. 물론 이제 낙태가 대부분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를 어림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을 살펴서 대강의 낙태 건수를 추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낙태 비율은 뭐 2배 이상. 그 다음에 특히 흥미있는 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낙태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혼전 그 임신의 경우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되어서 대부분 낙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낙태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와는 관계없다고 외면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4쪽에 보면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미혼 여성이 낙태하는 실제 이유가 뭘까? 이제 면담을 통해서 얻은 이제 내용을 보면 사회적 비난, 장래 계획의 어떤 지장, 그러니까 학업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따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그 임신은 여성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남성이 있는 건데 이제 결혼 전에 혼전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좀 많은 그 남성들이
이제 뭐 연락을 끊거나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런 상당히 무책임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낙태한다. 그 다음에 기혼 여성의 경우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대체로 어떤 경제적 상황과 연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낙태를 선택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낙태한 그 낙태를 그 뭐 실제로 했던 이유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없어서 기형의 발생 등 이런 태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또는 뭐 이제 그 기혼 여성의 경우에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이런 이제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낙태 이유는 어때요? 모자보건법에서의 그 낙태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인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 낙태를 현실적으로 좀 허용 그 범위를 넓혀 주도록 여성단체에서는 요구하고 있잖아요. 나도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주장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물론 이제 그 성인 물론 여기 보면 10대의 그 소위 미혼모 미혼모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미혼모가 되는 거고 10대 임신 이런 비율도 상당할 정도로 좀 우려할 정도로 비율이 좀 그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나요. 한국 사회의 경우에. 그렇고 하여튼 뭐 그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 뭐 좋아하는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이건 이제 뭐 자율적 선택 자기 선택이니까 그걸 그 뭐 비난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없는 문제죠. 문제는 이제 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임신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처 할 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그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보도를 보면 베이비박스라는 게 서울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갖다 버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아주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해외 입양을 보내겠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혼혈주의적 그런 사고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국내 입양이 상당히 그 인색하죠. 많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또 보도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조금 진정돼 가는 그런 형편인데 외국은 뭐 여전하잖아요.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사망자도 아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 이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그 소위 이제 해외 입양도 올스톱 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있으면 그런 어떤 책임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모를까 그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의하고 그런 어떤 게 매우 필요하겠죠.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 여성과 낙태라는 제목에 그래서 맹근한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이제 낙태를 왜 낙태의 어떤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낙태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윤리적 고려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개 한 사례를 한 세 가지 정도 들어요. 이 책에서 이제 여기 간호학과 교수니까 어느 간호조무사 임신 해가지고 보니까 뭐 한 산부인과에서 몇 년 전 일하던 몇 년 전에 일하던 22세의 간호조무사는 평소 성실하고 조용하고 또 책임감 있게 근무해서 나름대로 직장 내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보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
원장이 이제 유부남인데 뭐 이렇게 임신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는 이제 엄영란 교수는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은 각자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인들로서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했다. 근데 그 여성은 미혼이고 남성은 유부남인 만큼 성행위의 결과로 임신할 경우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그 일반인보다는 의학적 이해가 더 높을 간호조무사가 성행위의 결과 자신의 몸에 초래될 임신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행위를 한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이 간호조무사 여성에게만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 아니고 산부인과 이를테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전공으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남성이 임신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피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이제 일단 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끔 내가 이제 어떤 보도를 보면서 정말 그 너무나 화가 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20대 뭐 부부가 아이를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뭐 컴퓨터 게임에 아주 그 정신을 쪽 빼서 하느라고 아이에게 그 밥을 제때 주지 않아서 아이가 뭐 이제 굶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 자기 친 아이들을 또 최근에 어떤 20대 엄마인가 아이가 이제 그 시끄럽게 하고 그 말도 안 듣고 귀찮다고 뭐 4살인가 5살인가 된 아이를 뭐 가방에 넣어서 놔뒀다가 또 이렇게 질식사하게 만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매우 무책임하게 그 방임, 학대,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보도들이 이렇게 한 번씩 그 이제 기사들이 보도될 때마다,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에 그 나는 그런 분노에 쌓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 자유롭대 자기 자신의 선택이지만 임신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할 것, 이게 필요하고 그야말로 책임 윤리예요. 도덕적 책임 윤리. 그리고 왜냐하면 낙태를 하고 나면 여성 지금 대부분 낙태가 불법 시술이니까 일단 일테면 안전하게 그 안전한 상태에서 어떤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은 뻔하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의료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치료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 낙태 시술을 뭐 수술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수술을 하고 나면 일단 여성의 몸에 매우 부정적인 어떤 건강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게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죄책감,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 어떤 불안, 이런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게 일단 필요하고요. 물론 남성도 당연한 것이죠.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의 입장에서 이제 피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아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에 아이를 그때 뭐 베이박스 같은 데 버리거나 어디 뭐 공중 화장실에서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뭐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뭐 기른다고 합시다. 뭐 내가 이제 아는 뭐 작가들 좀 보면 소위 미혼모, 뭐 아이를 행복하게 내가 혼자 잘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 뉴스를 보거나 보면 블로그라든가 보면 미혼모들의 어떤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좋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긍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태도는 매우 뭐 좋죠.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나는 그 늘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위 미혼모들에게. 미혼모라고 하는 것이 뭐 부끄럽지 않다거나 좀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어떤 그 객관적 조건이 그 뭐 갖춰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어, 행복은 그야말로 매우 주관적인 요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강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일정한 삶의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쵸? 어, 뭐 아주 그 좋은 저택에서 산다고 그래서 꼭 행복한다고 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집도 없고 뭐그 일테면 뭐 반지하 그 봉준호 감독 영화 그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반지하 그런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그다음에 뭐 여름에 홍수가 나면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일테면 그런 곳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좋은 저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조금 더 덜 행복하겠죠. 이게 객관적인 거거든요.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임신을 하고 또 미혼모가 됐을 때 본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이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 자체가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 글에서 책에서 하고 있고, 나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천적 대안은 뭐냐?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그 생명의료 윤리 이 체계에서 여성과 낙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는 엄영란 선생의 결론은 이거예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유로운 결정권의 문제다. 나도 그렇게 동의해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유로운 결정권의 문제다. 그러니까 낙태를 일정하게 지지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덧붙이는 거. 금방 내가 좀 길게 설명했던 책임윤리의 문제. 그렇죠? 책임윤리의 문제를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대방의 평등하고 보완적인 그런 존재로 기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신 성관계와 에 있어서 어떤 임신 문제, 임신의 염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했을 때 매우 출산율의 뭐 2배, 3배 이른다고 추정되는 이런 낙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겠어요? 이랬을 때 그 여성은 성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2차 시에는 이제 하여튼 처음에 내가 보여줬던 김은희 선생의 윤리학회에 발표한 이제 김은희 선생의 그 논문은 몇 가지 근거를 이렇게 토대로 이 낙태가 갖고 있는 매우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을 할 때 현실의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생명권의 존중 이런 것이 대립하죠. 근데 생명권이라고 하는 게 난 물론 이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하고 싶으니까 일테면 내 몸에 대한 내 결정권이다. 그래서
이 낙태까지도 무한정 자유롭게, 근데 사실 무한정 자유롭게 누가 하겠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것은 뻔한데, 누가 이를테면 뭐 예컨대 3번, 4번, 5번, 10번 낙태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은 어떤 기우다, 괴는 염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2차 시에 가서 그래도 불구하고 낙태가 왜 그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김은희 선생의 글을 2차 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가 본성 15주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